네, 안녕하세요. 도기환입니다. 자, 오늘은 팟캐스트 방송이죠. 얼마 전에 그 댓글에서, 제가 얼마 전에 해준 방송이, 어디 보자. 대출에 대한 얘기였죠. 제 제목을 보니까 10월 24, 부동산 대책, 뛰어난 경매쟁이는 어떤 마음으로 대처해야 하는가. 예, 이거를 한 43분 정도 녹음을 해 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하루 정도 있다가, 이제 댓글에 사라왕님께서 대출 규제에 대한 협회장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정리가 됩니다. 그럼 다주택자를 옥죄한다는 규제는 어찌 봐야 할까요?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걸 다음 방송에서 이제 말씀드린다고 했죠. 지금 이 글을 쓰신 분이 11월 6일, 제가 11월 7일, 오늘이 11월 8일, 그러니까 하루 지났네? 엄청 늦은 것처럼 보였는데 그렇지 않군요. 예, 11월 7일 오전 10시 39분에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대출 규제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그 마음가짐과 어떤 사실관계에 대한 그 판단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조곤조곤 얘기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그 어떤 당황하거나 어떤 그 깊은 생각을 하기 전에는 선뜻, 언뜻 보기에 그렇더라라고 해서 착각에 빠져듭니다. 그것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상황이, 낯선 상황이 벌어지면 사람들이, 실제로 보면은 불안감이 증폭하고, 냉정하게 차분히 이 상황을 어떤 지켜볼 생각 같은 거를 하기 전에 뭔가 우선 급한 대로 발작 증세를 보이면서, 평상시 자기가 해왔던 방식을 하게 되죠. 정말로 이 사람의 사고방식과 몸에는 습관이라는 걸 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행위가 반복이 되면 그 반복된 것들이 쌓여서 습관이 되고, 습관이 쌓이면은 하나의 업으로 작용하고, 그 업이라는 게 작용해서 제2의 천성이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윤회를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지만은 금생에서 얼마나 고상한 인격과 품격으로 성장하느냐, 또는 금생에서 반복적인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그 사고방식의 어떤 흐름들을 반복 학습을 통해서 습득해가고 그거를 습관화시키는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다음 생 또는 미래 세에 오는 그때 또 하나의 천성으로 작용을 해서 어떤 부의 대물림 또는 날 때마다 부자로 성장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정말로 신기한 것은 똑같은 대학교를 잘 나와서도 똑같이 그 어렵다던 사법시험 붙고 그 어려운 국회의원 돼가지고도 여러분들 TV를 보면은 이상망측한 사람들을 많이 보시죠. 저게 정상이라면은 저 소리를 안 할 건데 라는 경우도 너무 많이 보게 된다. TV나 이런 데서. 그죠? 심지어 대통령들도 얼마 전에 이제 그 감옥에 들어간 대통령도 우리가 흔히 아는 공감 지각 능력이 너무 없다. 이거는 주로 유아기 때, 청소년기 때 형성되는 감정 같은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감하는 능력이 되게 필요하고 상식적인 능력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런 상식이 있는 사람이 있고 상식이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상식이 있는 사람들조차도 평상시 사고하는 습관을 어떻게 들이느냐에 따라서 이상망측한 짓을 골라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어떤 남자나 여자가 연애할 때는 아주 훌륭하게 잘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돈을 벌어서 성공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해본 적도 없고, 날을 세본 적도 없고, 골치 아플 정도로 찡그리면서 고민해 본 적도 없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돈과 관련된 어떤 일이 터지면은 자기가 옛날에 연애하던 때 잘하던 방식으로만 어떤 재테크 분야에 대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본 경험 또는 일부러라도 내가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부자가 아니더라도 내가 어떤 일이 닥치면 그 상황을 찬찬히 반조해 보면서 내가 살 길을 도모하는 방식으로 가야 되겠다. 또는 이 정책이
깊이 생각해 봤더니 어떤 목표 하에 생겼고 어디까지가 타겟인 것 같더라. 자,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그 사드를 배치하니까 중국이 발작적 증세를 보였잖아요. 그죠? 그 왜 그냐? 그지만 사드가 우리나라에서 물론 사드 레이더가 1000km까지 가면은 북경까지도 넘나 본다 하니까 불쾌하죠. 기분 나쁘죠. 그러나 설마 사드를 한반도에 설치해서 미사일을 중국을 향해서 쏴대겠습니까? 그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 위협 자체는 약한데 불쾌감을 표출을 하는 거죠. 불쾌감을 표출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질적인 위력은 없다. 자, 불쾌하긴 하지만 실질적 위력은 없다. 자, 엊그제 제가 했던 방송이 어떤 대출에 대한 어떤 그 상황의 변화에 있어서 불쾌감도 있고 스트레스도 주지만 실질적 위험은 없다라고 볼 수도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런 거하고 마찬가지다. 그래서 그냥 어떤 규제가 있다 그러면 규제하면 단어만 들어도 싫고 그런데 내가 하는 규모에 따라서 실질적인 피해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다.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은 경매에 있어서 부동산을 많이 가지지 않는 사람들은 늘 불안해하고 부동산을 가진 사람들은 불안한 게 아니고 짜증을 내죠. 짜증을 내고 세무사하고 상담을 하죠. 야, 어떻게 하면 내 상황에서 돈을 좀 덜 들였으면 좋겠냐. 옛날에 제가 그 연세대 AMP를 다닐 때 그 강남의 타워팰리스에서 사시는 분이세요. 이분은 남자는 별로예요, 하여간. 근데 그분의 와이프가 아버지 때부터 물려받은 땅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동구 쪽에 땅이 있어요. 그래서 평당 3, 4천 하는 땅을 200평이었나? 400평 정도 갖고 있었나? 그 정도를 가지고 자동차 공업사를 운영을 하는데 자동차 공업사 땅이 이분 거고 공업사를 남편이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한 400평 되고 그 다음에 3천만 원씩 한다 그러면은 120억 원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런 분인데 그분이 또 그 영동 쪽에 건물이 있어요. 그래서 그 건물이 60억짜리 정도 되는데 그걸 갖다가 아들에게 어느 정도 이전을 해줘야 될 것 같아. 그 당시에 뭐 증여세 높이니 뭐 양도세를 높이니 상속세 높이니 그런 세금이 강화되던 시기였습니다. 그 당시가. 그러니까 그때 지분을 나눠가지고 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60억을 다 주지 않고 건물의 반을 갖다가 설정하는 형태로 해서 뭐 넘기는 방식을 세무사랑 상의하는 것을 저한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자, 돈이 있는 사람들은 짜증 정도 잠깐 내고 그 다음에 내가 살 길을 도모합니다. 그럼 그 내가 살 길을 도모할 때 그걸 누구하고 상담하냐면 이제 전문가인 세무사랑 상담을 하죠. 역시 세금 문제의 전문가는 세무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 주변에 가깝게 지내는 세무사를 꼭 두는 것은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어떤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죠. 그러나 대부분 이런 어떤 양도세를 높인다, 다주택자를 옥죄한다라는 규제를 보면은 항상 하는 소리지만 주택도 없으면서 걱정한다. 다주택자를 옥죄한다는 것은 주택이 있는 사람들한테 스트레스가 되는 것이지 주택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스트레스가 전혀 안 됩니다. 오히려 천국이죠. 그렇게 인식을 하셔야 된다. 그러면 이 지금 질문대로 다주택자를 옥죄한다는 규제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잘 보면 되는 건가요? 그래서 질문을 좀 구체적으로 저는 이런 입장이고 저는 저 상태는 이런데 다주택자를 옥죄한다고 했을 때 제 마음은 이러이러합니다. 이러이러한 생각들이 드는데 그런 이 생각이 맞나요를 물어보면은 답은 맞는데 다주택자를 옥죄한다는 규제를 어찌 봐야 할까요? 이러면 저한테 주관식 시험 문제를 내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정작 궁금한 것들을 얻기도 어렵죠. 왜냐하면 너무 포괄적이고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지 가늠을 할 수가 없다. 예. 그래서 좋은 질문은 좋은 답을 얻게 된다. 이게 스파레주에서 제가 늘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어떤 답을 빨리 얻고 싶죠. 속이 후련하고 싶죠. 그러면 질문법을 익히십시오. 질문을 잘 하면 좋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는 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제가 늘 우리 교육생들에게 가르치죠. 그러나 어차피 이제 질문이 이렇게 왔으니 제가 이제 그 여러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면, 일단은 2018년부터 우리가 이제 장관이 내년 4월까지는 빨리 팔아라라고 일종의 엄포 아닌 엄포를 놨죠. 자, 다주택자를 옥죄는 방식은 양도세를 중과하는 방법이죠. 그 다음에 주택을 많이 가진 사람들에게 종부세를 물리는 두 가지 방법으로 조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도 우리가 비과세 요건을 강화했죠. 보유해서 뭐를 추가했습니까? 거주 조건을 추가했습니다. 거주 조건이 빠진 거가 이명박 때부터 빠졌고, 그 전에는 옛날 군사정권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도 거주 조건이 반드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장차관들 청문회 하면 맨날 위장전입이 대두됐던 이유가 바로 2년 보유, 또는 옛날에는 3년 보유 2년 거주, 요즘에는 2년 보유 2년 거주 요건이 있었기 때문에 위장전입이라는 것들이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조건이 없다가 이제 이번에 문재인 정부 때 거주 조건으로 비과세 조건을 확대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과세 되는 경우가 많이 없어지게 되니까 조세를 크게 뜯을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된다. 원래부터도 문재인 정부가 될 때 조세를 증가시킨다라고 분명히 얘기했기 때문에, 조세를 가장 손쉽게 증가되고 삥을 뜯기 좋은 곳이 어디입니까? 부동산입니다. 한국은 국민들 자체가 부동산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묘한 열등의식과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타겟 삼기는 굉장히 편하고 좋죠. 그 다음에 논리도 있어요. 그죠? 폭등하니까 사실 폭등하니까 세금 뜯어가게 되면 국가가 더 좋은 거 아닌가요? 그죠? 폭등을 이유로 세금을 많이 뜯어가니까, 세금을 많이 뜯으면 뜯은 놈한테 감사해야 되는데 뜯은 놈을 욕하면서 뜯어간다. 그죠? 그것도 이상하죠? 예를 들면 거지한테 돈을 주면은 거지가 감사합니다 이러는데, 강도가 돈을 가져갈 때는 돈을 뜯어가면서도 욕을 한다. 그죠? 국가가 세금을 많이 낸 사람을 우대해 줘야 되는데 다주택자한테 세금을 많이 가져가면서 주택의 보유에 대해서 어떤 원죄의식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극히 비논리적이다. 비논리적이죠. 그 돈 가지고 자기 살림 운영하면서 그 부동산을 가진 사람을 뭐라고 말을 하는 것은 옳지 않죠. 그러니까 요거는 한국에서 빚어지는 대표적인 기형적인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아무리 이제 정상화되는 방향으로 가더라도 이런 인식의 문제는 있다. 분명히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다주택자들의 어떤 규제에 대해서 어떻게 볼 거냐? 그거는 정부가 수십 년 전부터 해온 짓을 이번에 또 한 번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집에 어떤 도둑놈이 계속 와. 그 계속 온 놈이 금년에도 오더니 이제는 한 달 간격으로 와. 그러면 놀랍지도 않죠. 놀랍지 않은 정책입니다. 기사를 검색해 보시면 이런 적이 어디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옛날에는요, 그 노무현 때는 2주택을 하게 되면은 그 중과세로 50%를 양도세를 뜯어갔고, 3주택부터는 60%를 뜯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60%라고 하면 내가 1억을 벌면 6천만 원을 내야 되는 상황이 됐고, 2억을 벌면 1억 2천만 원을 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얄짤 없었죠. 얄짤 없이 그렇게 되었고요. 토지 같은 경우는 비사업용 토지 같은 경우에는 내가 10년을 보유해도 1억을 벌면 6천을 내야 됐었습니다. 그 당시에 세무사들이 이건 폭거다라는 표현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하거나 규제를 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경매를 할 때 처음부터 멀리 갈 계획으로 법인체를 열었다. 이것은 제가 입이 닳도록 얘기했던 얘기입니다. 그러면 늘 우리 교육생들은 처음에 살 때 사업자를 내야 되나요? 안 내야 되나를 꼭 묻습니다. 그걸 왜 물을까요?
사업자를 내기에는 내 규모가 작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애초에 멀리 갈 생각을 안 하고 우선 급한 대로 산책한다고 해서 쓰레빠 신고 나왔는데 이제 나오다 보니까 괜히 고민이 되는 거죠. 더 갈까 더 안 갈까를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경매를 배울 때 기본적인 어떤 생각이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가 공장을 만들잖아요. 체계를 만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체계를 만드는 데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체계 없이 막 시작하기에는 시간과 노력이 안 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체계 없이 막 시작한 쪽을 선택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환경의 변화가 오면 금세 어떻게 해야 되냐를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사업자를 열었고, 그 다음에 처음부터 주택 위주로 산 게 아니고 주택과 상가를 번갈아서 샀고, 처음부터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상가 형태로 많이 전향을 했었습니다. 상가하면 대표적인 공실에 대해서 여러분들 걱정하는데, 공실은 상가도 있고 주택도 있게 마련이죠. 그러니까 자 보세요. 다주택자를 국가가 조이는 정책이 옛날부터 있었어. 근데 나는 경매를 해야 되는데 주택만 주로 하지 상가는 공실이 나서 안 할 거야. 그러면 이럴 때마다 다주택자에게 어떤 규제가 올 때마다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자기가 조성한 것이죠. 그러나 가만히 보니까 나는 처음에 경매 입문을 주택부터 했지만은 하다 보니까 상가도 괜찮아. 그런데 다주택자를 중과하는 방식이 문재인 정부 되기 전에는 예측 못 하셨나요? 저는 다 예측됐는데 국세청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전월세를 감시하는 구조로 앞으로도 갈 것이다 라고 분명히 얘기했던 거 기억하실 건데, 앞으로 그렇게 갈 것이기 때문에 나도 앞으로 그런 거에 대해서 방향성을 두고 경매를 낙찰받는 영역, 품종의 다변화를 노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식시장에서도 계란은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다라는 어떤 격언이 있듯이,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의 기술, 나는 빌라, 나는 아파트, 나는 분양, 나는 이런 형태의 뻔한 구조, 뻔한 수죠. 처음에는 갑자기 발차기 하면 당황스럽지만 얘가 발차려고 폼 잡으면 한 30cm만 뒤로 가면 안 맞거든요. 이제 그런 걸 알게 되면은 그 기술이 써먹히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바이러스들도 여러분들 해년마다 새로운 면역 체계에 적응을 해서 바이러스도 발전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을 조이는 정책, 즉 국가도 노하우가 굉장히 쌓여나가기 때문에 앞으로도 부와 가진 사람과 국가와의 전쟁은 끊임없이 이어질 것이고, 부동산에 대한 어떤 규제는 끊임없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만약에 반대로 부동산이 폭락하면 띄우기 위해서 애를 쓸 것입니다. 부동산이 폭락하던 IMF 때를 생각해 보시면 주식이 500포인트, 300포인트 돼서 휴지 조각이 됐었고, 중소기업들 다 부도 났었고, 대기업도 부도가 많이 났었고, 그랬던 거 기억 안 나세요? IMF 때는 삼성도 부도 직전까지 몰렸다가 김대중 때 8천억 원으로 구제를 해줬죠. 그 8천억 원을 인마이 포켓하고 지금도 갚지 않는다는 얘기는 알려진 기사 중에 하나죠.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다주택자는 앞으로도 끊임없는 규제의 대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앞으로 국세청의 그 어떤 규제도 강화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택으로 세를 받으려면은 이제 제도권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제도권은 임대 사업자다. 예. 그래서 임대 사업자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개인 임대 사업자를 하게 되면 개인 소득하고 합산이 과세가 되니까, 이런 건 세무사랑 상담하세요. 저도 세무사한테 물어보거든요. 예, 그런데 법인을 만들면은 법인하고 도기하는 다른 사람이죠. 그러니까 법인의 임대 그 소득시 는다고 해서 도기한하고 합산 과세가 되진 않죠. 그런 식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그런 거를 준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겨울 맞아서 어떻게 추운데 어떻게 지냅니까? 예, 나는 겨울 되면은요, 집에 있었던 두꺼운 잠바를 꺼내 입고요. 그 다음에 양말도요, 여름에 양말 말고 겨울 양말 신어요. 그리고요, 차를 그 지하에 주차해가지고 따뜻한 상태에서 출퇴근하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응, 이런 논리랑 똑같다.
평상시 겨울을 한 번, 두 번 겪어봤으니 겨울 몇 월 달 되면 내가 몸이 으실거리면 감기약도 사다가 미리 쟁여놓고 먹게도 되고 저 같은 경우는 회사에 우리 우리 소금쟁이 중에 한약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약사가 저기 강릉에 있는 한약사가 있어요. 그 친구는 소금쟁이 몇 번 나오다 안 나왔지만 지금도 저하고는 약으로 거래를 하는데 제가 협회장 가격을 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협회장 가격, 그러니까 할인 가격을 줘라. 응? 그렇게 하면 그 친구가 짓는 감기약이 있는데 몸이 으실거릴 때 그 한약이죠. 그냥 액체로 된 건데 한 번 딱 먹고 두 번 먹고 그러면 금방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름에 오는 이제 그 바이러스성 유행병이 이제 내년에도 또 크게 온다 그러는데 그 유행병이 돌 때 여러분들의 결국은 면역력에 의해서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추워지니까 그 감기약을 배달시켜서 저희 집도 갖다 놓고 회사에도 놓고 그래서 직원들이 훌쩍거리면 빨리 먹어버려라고 제가 또 막 잔소리를 하죠. 그러면 그래서 그런지 회사 내에서는 감기 걸려서 돌아다니는 직원이 거의 없었습니다. 자, 이런 거죠. 겨울이 올 것 같으면 미리 준비를 하듯이 문재인 대통령이 될 때 과세 높인다는 것도 알았고 문재인 대통령이 평상시 가지고 있었던 거는 주택에 대해서 규제하는 것이었고 부동산 규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선배뻘인 노무현 대통령도 해왔던 정책이니까 상식적으로 그런 줄 아셨어야죠. 그걸 뭘 닥쳐야 합니까? 그죠? 겨울이 여러분 문 앞에 와야만 겨울이 온 줄 안다? 어리석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추세는 어찌 됐든 그리 가니까 여러분들에게 다주택자 규제에 대해서는 그냥 맨날 제가 하던 대로 하시면 된다. 그러면 내년 가볍게 끝맺는 말에 내년도 4월에는 얼마나 중과세가 되길래 도대체 중과세라고 하느냐. 예, 간단합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할 때 원래는 장기 보유하면은 특별 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예를 들면 5년 기준으로 할 때 한 12% 정도를 깎아주나 봐요. 근데 2019년부터는 8%로 줍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오래 보유할수록 좀 많이 깎아줬는데 깎아주는 양을 줄여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 게 하나 있고 또 새 그 이득이 지금 보니까 5억까지 1억 5천에서 5억까지 버는 것은 38% 세율인데 이제 1억 5천에서 3억까지 버는 때를 38%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사실 관계가 없어요. 관계가 없는 얘기야. 보면은 지금 보면 현행이나 그 앞으로나 그 어떤 그 과세하는 표준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어요. 큰 차이가. 그래서 보면 35% 1억 5천까지는 35% 소득세랍니다. 그러니까 큰 차이는 없어요. 근데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5년간 보유하고 6년간 보유하면 원래는 공제율이 높아지죠. 공제라는 건 깎아준다는 얘기예요. 많이 보유할수록 많이 깎아줬어요. 예를 들면 10년 보유하면 27%를 깎아줬어요. 그러니까 1억 벌면 2,700을 깎아주는 건데 단순한 산식으로. 그러나 내년부터는 10년을 보유하면 18% 깎아준대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2,700 깎아주던 게 이제는 1,800만 원 깎아주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좀 많이 조금 덜은 데다가 공제율은 공제율대로 낮아지는데 가산세가 붙는 거예요. 투기지역이 12군데가 있잖아요.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용산 뭐 이런데 그 서울은 웬만하면 다 해요. 서울이 이제 구가 아다시피 25개 구 아닙니까? 그런데 이 구에서 12곳이 투기지역이에요. 그러니까 한 50% 정도가 투기지역이에요. 여러분 용산도 당연히 투기 아니겠어요. 성동구, 노원구 아파트 많잖아요. 마포도 아파트 많아요. 양천 아시죠? 목동 아파트 많아요. 그 다음에 영등포 비싸죠. 되게 비싸죠. 그 다음에 세종 비싸죠. 요런데 세종시는 막 엄청나게 핫한 지역에다가 이제 내리막을 타지만은 이런 어떤 투기 지역이 12곳이 있고 조정 지역이 이제 25곳, 서울은 전역이 이제 조정 지역이랍니다. 그래서 뭐 부산은 해운대, 연제, 동래, 부산진 이런 이제 표가 있어요. 경기도는 과천, 성남은 당연히 고양시도 그렇죠. 하남시도 그렇고 다 여기가 조정 대상 지역입니다.
이곳에서는 이제 중과세를 하는데 2주택자한테는 10%를 중과를 합니다. 그다음 3주택자는 20%를 더 가산을 해요. 가산. 그러다 보니까 진짜 막말로 딱 계산해 놓은 걸 지금 표를 보니까 1억 원을 벌었을 때는 금년까지는 1,458만 원이 세금이라면 내년에는 2,80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더블로 올라간다는 거죠. 2주택자한테. 근데 만약에 3주택자라면 돈을 시세 차익을 1억 벌면 2,200만 원 내던 것을 3,800만 원을 내게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1억을 벌어서 옛날에는 2천만 원 냈는데 앞으로는 4천만 원을 낸다. 2,200 내던 걸 3,800이니까 아이고 그러면 경매 안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면 옛날에는 2천 내고 이번에 4천 내면 뭐 옛날에는 한 8천 벌었는데 이제는 4천 벌어야 되겠네. 6천 벌어야 되겠네. 라고 생각하고 6천 벌면 됩니다. 근데 이제 사람이 어떻게 하면 더 먹어보려고. 자, 확실한 건 뭔지 아세요? 돈을 안 벌잖아요. 세금을 안 내요. 그러니까 세금을 90%를 뜯어낸다고 한들 서울역 노숙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죠. 그 말은 뭐냐? 이득이 줄어들어도 줄어든 만큼 더 몇 개 더 하면 되잖아요. 제가 이 생각을 한 거가 32살 때예요. 그 당시 세금을 얼마나 올리는지 대출도 50%였다니까. 옛날에 요즘 80, 90대인지 몇 년 안 됐었어요. 50%대도 그렇게 했는데 그 당시 드는 생각이 몇 번 더 하지 뭐. 이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런 사람한테 어떻게 이런 게 공포로 다가오겠습니까? 그럼 몇 번 더 하지 뭐라고 말을 실행할 수 있는 실행력, 고수면 눈 하나 깜짝 안 하는데 아이고 한 번 하는 것도 그냥 허기져서 막 그냥 허우적허우적 하는 사람한테는 몇 번 더 하지 뭐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어떤 사치로 들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모든 위기가 와도 사는 놈은 다 삽니다. 자, 6.25 때 다 죽었습니까? 사는 사람 살았습니까? 사는 사람은 산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의연히 대처하시고 아주 그냥 당당하게 대처하시면서 살 길을 도모하되 전문가인 세무사와 상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